자, 294페이지예요. 담보 물건입니다. 이 담보라는 제도 자체가 자신의 채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마련하는 제도를 담보제도라 그래요. 내가 돈을 누구한테 빌려줬을 때 그러면 채권자인 내가 그 돈을 안전하게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하게 회수하는 그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제도 이름을 우리는 담보제도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인적담보라고 그러고 물건의 가치를 가지고 담보제로 제공되는 것을 물적담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보려는 것은 뭐냐 하면 물건의 가치를 가지고 담보 목적으로 제공되는 제도, 이걸 물적담보제도라고 그러죠. 이걸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자, 이때 295페이지예요. 담보물건의 공통된 성질, 이걸 이제 담보물건의 통유성이라고 그러죠.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성질. 그러니까 담보물건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상 법정주의니까, 물권 법정주의니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리고 전세권도 담보물권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게 되면 다음과 같은 공통된 성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부종성. 이 의미를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종성은 많이 써먹습니다. 담보물건이 성립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채권이 존재해야 돼요. 그 채권 이름을 뭐라 하냐? 담보되어진 채권이라 그러죠. 이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만 담보물건이 성립한다라는 성질, 이걸 부종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채권이 존재했기 때문에 담보물건을 성립해 놨어요. 그런데 채권이 변제가 되어버리면 이 채권을 소멸해 버리죠. 채권이 없어져 버리죠. 없어져 버리면 담보물건도 함께 소멸해요. 그게 뭐냐? 부종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피담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만 담보물건이 성립하는 성질, 부종성. 그 다음 두 번째, 수반성. 부종성 때문에 수반성이 나오게 돼요. 즉 피담보 채권, 담보되어지는 채권이 존재하니까 드디어 담보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피담보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면 이 분리되어 있을 수 없잖아요. 따라가야죠. 이걸 수반성이라고 해요. 함께 따라간다.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 이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하게 되면 함께 이전한다. 함께 이전하는 성질, 이것을 수반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물상대위성. 말 그대로 보면 물건 위에 있는 담보물건이 물건을 대신하여 발생한 가치가 존재하면 그 물건에 대신하여 발생한 가치 위에 존재하는 성질, 이것을 물상대위성이라고 하고 그 물건에 대신하여 발생한 가치를 뭐냐 하면 이걸 가치 변형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물건의 가치가 변형되어 존재하는 것, 보통 이 물이라 썼지만 사실은 권리입니다. 이 물건인 권리 위에, 변형물인 권리 위에 존재하는 성질, 이걸 물상대위성이라 하고, 이 물상대위성은 담보물건의 우선 변제권,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 그래서 인정되는 성질이에요. 그러므로 우선 변제권이 없는 담보물건에는 물상대위성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상 대위성이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다음 네 번째. 불가분성이 있어요. 이 피담보 채권이 일부가 변제된다 해서 담보물건이 그만큼 줄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피담보 채권 일부가 남아 있어도 종전의 담보물건은 그대로 존속하는 거예요. 분할되어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불가분성이라 그래요. 나눌 수 없는 성질이다 이 말이죠. 이 네 개 가지가 담보물건의 통유성이라 하고, 그중에 우리 시험에서는 잘 사용해야 되는 게 이 부종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피담보 채권이 존재할 때만 성립하는 성질. 피담보 채권이 없어지면, 예컨대 채권이 변제되어서 채권이 0이 되어버리면 담보물건도 함께 사라지는 성질을 부종성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둡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 가면 담보물건의 효력이라고 했죠. 담보물건의 효력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 채권을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또 후순위 담보권자들보다 자기가 먼저 받아간다 이 말이죠. 물건의 대금에서 먼저 받아가는 성질을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이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는 게 뭐예요?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물상 대위성도 인정되지 않아요. 그 다음 유치적 효력. 그 담보 목적 물건을 꽉 쥐고 있을 수 있는 효력이에요. 담보 물건자가 담보물의 대상이 되는, 담보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꽉 쥐고 점유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근데 저당권에는 없어요. 그죠? 저당권에는 저당권 설정자가 당의 저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점유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저당권자한테는 저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수익적 효력. 저당권 자체에 수익적 효력이 없어요. 질권도 수익적 효력이 없어요. 유치권도 수익적 효력이 없어요. 왜냐? 수익적 효력이란 말은 담보물건에 의하여 직접 그 담보물건의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부터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느냐?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는 수익적 효력이 없어요. 즉 그 대상물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세권의 경우는 가능하죠. 전세권은 담보물건의 성질도 갖고 있고 용익물건의 성질도 갖고 있으니까 당의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에는 존재하죠. 그런 면에서 수익적 효력이 전세권자한테는 있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하겠죠. 그 다음 추급적 효력. 추급적 효력이라는 말은 담보 목적 물건이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면 그 물건이 이전되는 데 따라서 이 담보 물건도 함께 따라서 이렇게 옮겨지는 것. 이걸 추급효라고 그래요. 이 추급효는 일반적으로 유치권에는 없어요. 유치권은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상실해버리면, 점유 상실해버리면 유치권 자체가 소멸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치물이 다른 사람한테 넘겨가면 유치권이 따라서 움직인다가 아니에요. 상실해버리니까. 그러나 질권이나 저당권은 당의 질물이나 저당권의 대상이 된 저당물이 소유자가 이렇게 변경되면 그 물건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급적 효력은 질권이나 저당권에는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 시험에서는 담보물건이에요. 담보물건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라는 세 가지 형태의 민법상의 담보물건이 있는데 유치권은 동산에 대한 것도 가능하고 부동산에 관한 것도 유치권이 성립해요. 근데 질권은
동산에만 인정되고 부동산에는 원칙적으로 위민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제외합니다. 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죠. 물건의 범위 안에서만 보면 이렇습니다. 물건의 범위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시험 범위는 유치권과 저당권, 이렇게 부동산이 대상으로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우리가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치권을 한번 볼까요? 이 유치권은 기본적으로 법정 담보 물건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법정 담보 물건이다. 일정한 요건에 민법의 규정을 두고 그 요건, 법에 정해져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당연히 유치권이 발생하도록 이렇게 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에서 그 요건을 모두 정해놓은 담보물건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건이니까 동산부동산이라는 그 대상에서 성립하는 것이고, 담보물건이니까 통유성이 있는데 통유성 중에서 물상대위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인정되나 우선 변제적 효력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물상대위성은 없다, 이렇게 해석했죠. 그 다음 법정담보물건이에요. 법정담보물건이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여 유치권이 성립했다 하면 그때는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등기부에 등기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법정담보물건의 성질이다, 이걸 알아두시고요. 우리 교재 298페이지 가면 동시행항변권과의 차이점이 있죠. 이것은 동시행항변권은 우리가 계약법에 가서 동시행항변권을 배웁니다. 기본적으로 동시행항변권은 계약상에 발생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적 기능입니다. 채권의 성질을 갖는 거예요. 동시행항변권은. 그냥 유치권은 뭐죠? 담보물건이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물건과 채권의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나중에 여러분 공부를 유치권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계약법에 있는 뒤에서 배우는 내용 다 정리한 다음에 여기 오시면 그때부터는 이걸 두 개 비교하면서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점 같은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유치권이 두 번째 성립하기 위한 요건 볼까요? 법정되어 있는 요건을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타인 소유 물건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가증권도 가능하다 해놨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면 된다. 물건이니까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관계없습니다. 타인의 것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타인은 채무자에 한한다 하면 틀려요. 채무자이든 제3자이든 관계없습니다. 좌우지간 유치권자 자기의 소유물이 아니면 되죠. 그게 타인의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유치권은. 두 번째, 그 타인의 물건의 유가증권을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점유 계속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 점유라는 것은 물론 적법한 점유로 계셔야 되죠. 적법 점유여야 하고, 그 다음에 점유의 모습은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다 인정합니다. 직접, 간접 점유 다 인정합니다. 다만 여기에 간접 점유에서는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간접 점유에서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고 유치권자인 채권자가 자기가 간접 점유하는 것은 안 됩니다. 즉 여기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한계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로 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간접 점유는 다 된다는 것이죠. 자, 요 간접 점유 조심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점유는 계속하고 있어야 되죠.
점유를 상실해버리면 유치권은 성립 요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유치권 소멸해버립니다. 나중에 보겠죠. 점유가 계속될 것. 그리고 그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무방하다. 다만 간접 점유에서는 채무자를 직접 점유를 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요건요. 자, 타인의 물건을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야 되죠. 누가? 채권자가. 그러니까 반드시 채권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채권이 발생돼 있어야 됩니다. 발생. 근데 이 채권이 어디에서 발생돼야 되냐가 중요한데 바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여기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야 됩니다. 채권. 그래서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결연관계가 있어야죠.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결연성. 밀접한 결연관계가 있어야 한다. 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채권으로 발생돼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우리는 교재에 이 결연관계에 인정되어져야 유치권이 인정되고 만약에 이 결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때는 유치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정되는 채권, 인정되지 않는 채권, 이것은요 반드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는 암기할 것. 그래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이 교재에 가면 어디 있냐 하면 300페이지에 와 보실래요? 299페이지 하단부터 300페이지에 걸쳐서 요 내용을 정리해 놨어요. 인정되는 채권, 인정되지 않는 채권. 예컨대 인정되는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비용상환 청구권이에요. 이게 인정돼요. 또 인정되지 않는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보증금 반환 채권이에요. 보증금 반환 청구권. 이거는 아닌 거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거고, 여기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왜? 다른 요건만 갖추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채권이 발생했죠. 결연관계에 있는 채권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발생했는데 그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즉, 돈 받을 때가 됐어야 된다 이 말이죠. 변제기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말이죠.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특약을 해버리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래 되겠죠? 유치권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 약정이요. 이게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유치권을 성립해요.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당사자,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해버리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치권 성립 요건의 성질은 임의 규정의 성질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요. 5번 때문에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당사자가, 즉 채권자와 채무자 합의로 유치권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 아예 성립하지 않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당사자가 임의적 합의로 인해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 임의 규정을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요 5가지가 갖추어지면 유치권은 자동적으로 발생해 버립니다. 특히 당사자가 배제하는 약정 없이 위에 있는 4가지만 갖추어져 버리면
자연스럽게 유치권을 성립해버려요.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관계없이. 그 대상물은 동산, 부동산 관계없죠. 따라서 부동산이더라도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등기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내용이 300페이지까지 쭉 정리되어 있으니까 꼭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유치권자 권리와 의무를 좀 살펴보죠. 권리는 한 7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 유치효가 있죠.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돌려줘. 내가 소유자야. 이렇게 하면 안 줘. 나 돈 받을 때 내 채권 해소할 때까지는 내가 점유하고 있는 이 유치물을 내가 당신한테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요 내용을 알아두시면 돼요. 유치효라는 의미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의미만. 누가 했든 간에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유치권자가 피고가 돼 있고 상대방이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 상환 이행 판결을 해야 돼요. 거기 우리 리얼 동그라미 있죠. 301페이지에 보면 리얼 동그라미 있죠. 거기에 보면 원고의 목적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게 되면, 법원에서 주장하게 되면 이때는 법원의 재판은요, 원고의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피고인 그 유치권이 인정된다면 이때는요, 서로 주고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매권은 있어요. 이미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그러죠. 환가 방법으로서의 경매. 환가가 가능해요. 경매권이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 그 경락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어요. 이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이 변제 충당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권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간이 변제 충당권 이렇게 합니다. 이 간이 변제 충당권은 법원에다가 청구하는 거죠. 법원에 청구합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유치권자가 유치하고 있는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자기가 취득하는 내용으로 충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의 가치,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가치가 더 크면 자기 채권보다, 그러면 이걸 정산해야겠죠.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 물건의 가액을 평가해서 그 평가된 금액에서 채권자가 회수할 금액을 뺀 나머지 잉여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하고, 돌려주고 목적물 소유권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때 간이 변제 충당권을 행사할 때는 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사전에 채무자한테 나 이거 너 변제 안 하면 간이 변제 충당으로 법원에 청구해서 내가 소유권 가져간다라는 것을 사전에 통지해 줘야 합니다. 사전 통지 내용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네 번째,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점유물인 유치물로부터 발생한 열매,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수취권은요, 자기 채권에 변제 충당하기 위해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이고, 이때 과실이 금전이 아니면 물건일 때는 이것을 경매를 해서 변제 충당해 나가는 겁니다.
당의 과실이 금전이 아닐 때는 물건이라고 한다면 경매를 통해서 금전으로 바꾼 다음에 변제 충당한다. 이때 변제 충당의 순서는 이자가 있으면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원본에 충당한다. 이런 순서로 충당해 갑니다.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한다. 이게 법에 딱 명시되어 있죠. 자, 다섯 번째. 유치권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유치물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데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뭐냐? 보존 행위를 위해서. 아니면 채무자 승낙이 있을 때. 이럴 때 사용권 행사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 사용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손해배상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겠죠. 자, 이때 사용권이 인정되나 사용으로 인해서 수익이 생겼다, 이익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것은 부당한 이득이 됩니다. 따라서 반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이익이 생겼다면, 수익을 했다면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유치권자가 당의 유치물을 점유하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뭐 비용은 물론 필요비뿐만 아니라 유입비 상환도 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일곱 번째,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제 파산법이라는데, 파산법에 보면 별채권이 인정됩니다. 별채권. 별채권. 별채권이란 말은 파산재단에 곧바로 유치물을 집어넣지 마세요. 이거는 별도로 유치권자인 내가 채권을 회수하고 난 뒤에 남는 잉여분에 관해서만 파산재단에 넣으세요 라고, 별도로 계산하자라고, 제거하자고 별도로 계산하기 위해서 제거해놓고 파산재단 만드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유치권자한테 있다는 것이죠. 이게 별채권이 인정된다. 이건 파산법상에 있는 거죠. 줄여서 이렇게 7가지의 권리가 보장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그 중에 여기에 조심해야 될 내용만 제가 지금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일정한 경우에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의무는 어떤 게 있는가? 크게 우리 민법상 두 가지를 정해놨어요. 하나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 줄여서 선관 주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조심조심해서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기의 물건보다 훨씬 더 주의력이 높은 차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유치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대여하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안 돼요. 하면 안 된다라는 의무가 있어요. 사용, 대여, 담보 제공 이런 것은 금지합니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다만 이게 사용에 대여, 담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가 채무자가 승낙이 있으면 그때는 허용됩니다. 사용할 수도 있고 대여할 수도 있고 담보 제공할 수도 있다. 만약에 위 이 두 가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어떻게 될까?
위반했다면 이때는요, 채무자는 누구한테? 유치권자한테 말입니다.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즉시 소멸해 버립니다. 유치권은 즉시 소멸합니다. 즉시. 따라서 여기에 있는 청구권은 형성권이죠. 왜냐? 의무 위반했으니까요. 유치권자가 의무 위반했으니까 곧바로 소멸시켜가 돌려줘 이렇게 하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 의무가 있다라는 것도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치권 소멸 해볼까요? 유치권 소멸하는 것은 피담보 채권을 변제해버리면 유치권 소멸하겠죠.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여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고 해서 피담보 채권을 소멸시효 진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채권 행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내버려두면. 이 부분을 알아두셔야겠죠. 첫 번째,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죠. 이게 326조에 있어요.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진행이 그대로 진행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치권자 의무 위반했을 때 있죠. 요거. 그러면 유치권 소멸 청구하니까 바로 소멸했죠. 이때는 즉시 소멸합니다. 이거죠. 유치권자가 의무 위반했을 때, 그죠? 의무 위반했을 때는 이게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서 즉시 소멸시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 제공과 함께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경우, 이때는 이 유치권자가 승낙을 하게 되면 드디어 소멸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요, 유치권 소멸 청구권을 의무 위반으로 행사했을 때, 이때는 형성권을 했죠. 청구하면 곧바로 즉시 소멸했죠. 이거는 형성권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소멸 청구했을 때는 이 청구는 그냥 순수한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유치권자가 거기에 동의해줘야 이게 소멸한다, 이런 것이죠. 자,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합니다. 유치권자는 점유를 계속해야 유치권을 존속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자가 만약에 점유를 상실해버리면 당연히 유치권 소멸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만약에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만약에 침탈당한 경우, 누가?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침탈당했다. 그래서 점유를 상실했다. 이런 경우에는 점유 상실이니까 어떻게 돼요? 유치권 소멸했죠. 소멸했지만 이 유치권자는 동시에 점유자였잖아요. 그래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도 청구권으로서
반환 청구하면 되겠죠. 이게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만약에 점유를 회수하면 유치권이 그대로 존속합니다. 이렇게요. 자, 회수를 하게 되면 유치권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침탈당했을 때 이때는 유치물 반환 청구하는 게 아니라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된다. 점유물 반환 청구해야 되고 점유를 회수하게 되면 반환 청구를 하여 반환받게 되면이죠. 점유를 회수했다. 그러면 회수했다는 건 뭐예요? 점유를 했다는 거죠. 이때 유치권은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해서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렇게. 이게 없는데 반환 청구하면 유치권 존속한다. 이게 아니에요. 반환 청구를 해서 점유를 회수하게 되면 그때 유치권이 존속하는 걸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반환 청구했음으로써 유치권이 존속한다가 아닙니다. 조심할 것. 반환 청구해서 회수하면 유치권이 존속한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반환 청구권은 유치물 반환 청구 아니에요. 점유권에 의한 점유물 반환 청구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치권에 관한 내용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당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